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맡고 있는 이웅재라고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사회과 교육론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풀 앤 기출 앤 문풀 커리큘럼은 대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이미 정치 수업을 해보셨으니까 대략 이제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출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는 건데, 원래는 우리 이제 그 노량진 학원가에 아주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커리큘럼이 원래는 기출 과정이 있고 또 문풀 과정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출 2달 하고 문제풀이 2달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항상 굳어져 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팀이 기출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석 달 코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넉 달 코스로 하던 거를 이제 합쳐서 석 달 코스로 바꿨다. 그렇게 바꾸자고 이제 제안한 게 저였고, 그래서 나머지 팀원 분들한테 바꾸자고 제안해서, 나머지 분들이 그러자 해가지고 이제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제가 바꾸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출 2달하고 문제풀이를 또 2달을 하니까 너무 소모적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소모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해왔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원판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원 강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치면 석 달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쪼개면은 넉 달이 되는 거니까 돈을 더 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자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기출 2달하고 문제풀이를 2달 해왔는데, 문제풀이를 2달을 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를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2달 코스로 하면 문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문제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작년 문제하고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문풀 들었던 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를 내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작년 프린트하고 올해 프린트를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똑같네. 문제가 똑같을 수 있죠. 아직 안 나온 건데 중요한 거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문제를 바꿔가면서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그렇게 신용을 하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문풀하고 기출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풀도 쓰잘데기 없는 구석배기 있는 걸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개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기존의 기출을 확인하고 기존 기출에서 아직 안 나온 포인트를 체크한 다음에 바로 그것과 연관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 모형의 목표 내용 방법 문제점이 있는데, 목표 내용 방법은 다 물어봤는데 문제점은 아직 안 나왔다. 오늘 얘기할 거예요. 사회과학 모형 한계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술형 바뀌고 나서. 그걸 확인했다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다 그러면 그 한계점이나 문제점 묻는 문제를 그 앞에 붙여놓고 바로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문제풀이하고 기출하고 문제풀이는 같이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 모형에서 목표 묻고 내용 묻고 목표 내용 방법 묻는 문제는 다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다고요? 문제점 한계점 묻는 문제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로 붙여넣을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 모형에 문제점 한계점을 붙여놔야 되겠죠. 그게 매년 바뀔 필요가 있나요? 바뀔 필요 없죠. 어차피 안 나온 포인트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올해 시험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 내년 문제풀이에 굳이 그걸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작년까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사회과학 모형의 문제점 혹은 한계점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그 문제는 제 문제풀이에서 변동 없이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작년하고 문제가 비슷하냐, 똑같냐, 바뀐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데 그런 컴플레인이 너무 한심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안 바뀐다고요. 아직 안 나온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걸 1순위로 내 거를 챙겨놔야 되는데 매년 문제풀이 문제 바꾼다고 작년에 중요한 포인트 넣었다가 올해 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매년 제가 못 봤던 것들을 새로 추가하는 부분들은 맨날 추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새로 이제 가미하는 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올해 더 추가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강의하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출 문제를 보다가 아 이런 포인트를 내가 놓치고 있었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기 그 여백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제 문제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다. 그러니까 내용 강의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작년에 우리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분들이라도 올해 그 기출 문풀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정리는 뭘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출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용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처음 하는 분들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덜 중요한 것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출의 문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출을 체크하고 기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거나 쓸데없이 디테일한 것들은 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커리를 따라오셔가지고 한번 했던 분들도 기출의 문풀을 다시 올해 듣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처음 우리 커리를 쫓아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출의 문풀은 복습일 뿐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니고 내용 강의 때 했던 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내용 강의를 다시 한번 기출의 문풀로 복습을 하고 4인 4색 때 또 한 번 또 복습하고 모의고사 때는 또 문제하고 핵심 정리를 또 복습을 하고 결국은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반복하는 게 핵심적인 거고 계속 똑같은 포맷으로 계속 반복하면 지겨우니까 이제 포맷을 약간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강의 때 우리가 짚어봤던 주요 부분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이론적인 강의는 배제하고 문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기출을 보더라도 내용 강의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니까 어차피 집중반 때 기출했던 건데 뭘 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반복이 중요한 거고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론 강의 때 내용 강의 때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문제화시켜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교육론 첫 번째 가지고 했던 주제는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이제 기출 흐름 표 위에다가 제목이 달려 있죠. 사회과의 전통은 몇 가지가 있나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고 바바 셔미스가 얘기한 게 3가지. 그 다음에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이제 2가지 추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가지가 있는 거죠. 기출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거의 다 물어봤어요. 아직 안 물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어봤던 거 보세요. 2025년에 뭘 물어봤나요? 거기 보시면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단답형으로 쓰는 거 이거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명칭 쓰는 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밑에 서술형도 보세요. 서술형에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교육 방법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교육 방법에다 밑줄 그어보시면 사회과학의 교육 방법을 묻는 게 처음 물은 건가요? 아니요. 거기 2019년에 보세요. 2019년에 단답형으로 시민성 전달 모형과 사회과학 모형이 있고 위 전통의 특징을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사회과학의 교수학습 방법을 쓰는 문제는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또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왔던 것도 또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사회과학 모형의 교육 방법도 나왔던 거고 밑에 있는 반성적 탐구 모형의 교육 내용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과학 모형의 교육 방법을 물었는데 왜 반성적 탐구 모형은 교육 방법으로 안 묻고 내용을 물었을까요? 왜 반탐은 교육 방법을 안 묻고 내용을 물었을까요? 방법을 묻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의 한계점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가 얘기하는 반성적 탐구가 과연 무엇이냐, 반성적 사고가 무엇이고 반성적 탐구가 무엇이냐. 당연히 반성적 탐구 모형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은 뭐예요? 반성적 탐구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반성적 탐구 과정이 무엇이냐는 거에 대한 해석조차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용한 책에 반성적 탐구의 절차가 나와 있죠. 그게 진짜 주의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의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가 그렇게 목용한 책에 나와 있는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어로 끝나는 그 과정만 얘기한 게 아니고 주의 여러 저작에 걸쳐서 반성 탐구의 절차를 얘기했는데 초창기 1910년대에 얘기했던 거하고 1933년도에 나온 저작하고 반성 탐구의 절차가 달라요. 또 반성 사고의 절차를 또 굉장히 압축을 하면 또 과학적 탐구 절차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반성적 탐구의 절차를 써라. 그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목용한 책에 있는 그런 답만 가능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적 탐구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그 사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반성적 탐구 모형의 뭐다? 한계점이다. 그 한계점이 뭐라고요? 반성적 탐구 모형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성적 탐구가 뭔지조차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을 잘 안 묻고 뭘 묻는 거예요? 교육 내용을 자꾸 묻는 이유가 그런 거죠. 반성적 탐구 모형의 교육 내용은 딱 떨어지거든요. 결국 뭐예요? 사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동의되는 문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있기 때문에 반성적 탐구 모형은 자꾸 내용을 묻고 방법을 잘 안 묻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 거기 반성적 탐구 모형의 내용도 이미 시험에 나온 바가 있죠. 거기 2020년에 보면은 새 전통의 내용을 싸그리 다 쓰는 문제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파트를 정리할 때는 어떤 모형이 있다고 한다면,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뭘 정리를 해야 돼요? 목표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방법, 교수학습 방법 정리하고, 의의가 나와 있으면, 의의나 뭐 장점이 나와 있으면 요거 정리하고, 혹은 또 뭘 정리해야 돼요? 이제 문제점은 보통 다 나와 있죠. 문제점 혹은 한계,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된다. 당연히 어디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목용한 책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목용한 책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또 어디에 언급될 수도 있어요. 기출에 언급되어 있는 측면도 체크해두면 더 좋겠죠. 근데 바하바스 서미스의 세 가지 전통의 목표 내용 방법은 거의 다 나왔다고요. 거의 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거의 세 전통의 목표 내용 방법은 거의 다 물었다. 단 방금 얘기했듯이 뭐는 안 물었다고요? 반성 탐구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은 아직 안 물었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교수학습 방법 예를 들면 그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4-1번을 보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은 세 가지 전통 중 다의 탐구를 강조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써라 하는데 이 탐구가 뭐예요? 목용한 책에 나와 있는 반성적 탐구의 절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확정되어 있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성과 탐구의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예요? 이게 상당히 뭐하고 비슷해요? 과학적 탐구 절차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주제 선정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뭐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같은 게 상당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가설 설정이 있고 문제의 체계화가 주제 선정하고 비슷한 거고, 가설 설정이 있고 탐색과 검증이라는 게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는, 가설 검증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화는 뭘 도출하는 거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과학적 탐구 절차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이게 사회과학 모형의 탐구가 되지 않는 지점을 하나 지적해봐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탐구의 시작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탐구의 시작이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다. 학생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반성어 탐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반영된 탐구예요? 흥미나 관심이 반영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관심, 흥미, 관심 같은 것들이 거기서 도출되는 거고, 그 탐구 과제가 거기서부터 선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뭘 느끼게 될 때 의심하고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의심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 하게 된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심이나 불확실성.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건 이건데, 이게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네. 예. 나는 복지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게을러져가지고 복지를 강화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애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 또 어떤 나라는 복지가 강화돼서 오히려 근로의욕이 늘어난다 그러네. 과연 내가 이때까지 알아온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맞는 건가? 의견과 의견이 충돌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과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의심과 불확실성은 혼자 머릿속으로 궁리를 하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의견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무슨 과정을 통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요. 이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심과 불확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하바스처미스 원전에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 토론을 자꾸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애들이 토론을 하다 보면 그 토론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 경험 속에서 뭐가 생기게 된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토론 경험을 통해서 의심과 불확실성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반성 탐구, 그게 교사의 역할이고, 그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무슨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이다. 안내자, 조력자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의 흥미나 관심에서 탐구가 출발하지만, 학생들이 흥미나 관심을 가지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다? 교사다. 교사의 역할이 뭐다? 안내자, 조력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탐구 절차는 그런 맥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랭크를 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맨 첫 단계에 블랭크를 치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단계는 뭐하고 비슷하니까. 뒤에 뭐 세 번째 이후부터는 뭐하고 거의 흡사해요. 과학적 탐구와 거의 흡사한 부분인데, 과학적 탐구와 흡사한 부분을 굳이 블랭크를 쳐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성력 탐구가 과학적 탐구하고 약간 다른 지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혹은 뭐 두 번째 단계 이런 것들에 조금 방점을 찍어둘 필요가 있겠죠.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4-1번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문제를 배치한 게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 가야지라는 걸 맥락 속에서 문제를 배치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배치하고, 어떻게 배치하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정리할 때 머릿속으로 인과성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고민해가지고 배치를 해놨는데 그걸 매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로 문제를 만들면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변명하듯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요. 왜 문제가 똑같냐? 그런 분들 안 들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가지지 마시고 조금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나름대로 맥락이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 모형의 목표 내용, 방법, 한계점 같은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 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쭉 보다 보니까 아직 안 나온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데 좀 초점을 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한계점, 문제점. 아직 안 물어봤어요. 이제 아직 안 물어본 거 중에 1순위가 이겁니다. 당연히 옛날 기출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 기출은 당연히 있죠. 근데 최근 주관식으로 바뀐 다음에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비판 모형의 한계점.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 주관식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최근 주관식에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목표 내용, 방법, 한계점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것도 있겠죠. 반성적 탐구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의 한계점. 한계점 혹은 비판점, 문제점. 이것도 역시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이런 이 3가지 모형의 한계점을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둬야 될 건 요거부터 정리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문제들 하나씩 보면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새 전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바하바 셔미스가 얘기한 새 전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써라. 일단 학년 주제나 학습 주제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될 수가 없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려면 주로 이제 시민성 전달 모형이 학습하는 주제가 뭐예요? 뭐를 길러줄 수 있는 주제다. 자긍심, 애국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주로 뭘 공부한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우수성.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든지 내가 살고 있는 체제의 우수성을 배우기 때문에 주로 뭘 배우게 된다? 역사, 과거 역사 혹은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주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어떤 역사라든지 자국의 체제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런 특징을 암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체제나 역사에 대해서 뭘 가지게 되는 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가치 태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근데요, 여기 1학년부터 그 12학년까지 주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역사를 배우긴 합니다만 그 역사가 자랑스러운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배우는 건 아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주요 학습 주제를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체제를 배우는 것 같기는 예를 들면 9학년에 정치, 경제, 체제를 배우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체제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면서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 9학년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다른 이유가 뭐냐? 서로 비교를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될 수 없다. 또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될 수도 없다. 반성적 탐구 모형은 주로 뭘 다루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룬 부분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속어법으로 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과학 모형은 주로 이제 뭘 다룬다. 개별 사회과학이 중시하는
주제들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거기 뭐 1, 2학년, 3, 4학년 보면 계속 환경 얘기가 나와요. 지리적 조건, 환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5학년도 지리적 조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회과학 중에서 지리학적인 그런 어떤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6학년은 뭐 우리나라 역사니까 역사학과 관련된 사회과학 중에 역사학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7학년, 8학년은 이웃나라, 먼 나라니까 약간 세계사, 그러니까 역시 역사학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9학년은 정치학, 경제학, 10학년은 다시 역사학, 11학년도 역사학, 12학년은 또 사회과학 중에 행동과학이라는 개별 사회과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건 사회과학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1-1번은 제가 이제 붙여놓은 건데, 자, 위 전통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이 문제를 제가 안 붙였는데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 목용한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붙여놓은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과학 모형도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원전에 나온 아주 그 약간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뭐라고요? 뭘 양성하다? 양성하는 거다.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거다. 그러면 학생들을 뭐로 만들어 놓으면, 꼬마 사회과학자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사회과학 모형의 기본 취지죠. 사회과학 모형은 뭘 습득시키는 거예요? 학문의 구조를 습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회과학의 지식과 탐구 방법을 습득시키는 거죠. 이게 목용한 책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사회과학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라고요. 이걸 줄이면 뭐예요? 이게 학문의 구조죠. 학문의 구조를 습득시키면 그거 자체로 이 자체가 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반성력 탐구 모형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무슨 문제를 안 다루고 있으니까. 가치 문제를 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니? 사회 문제는 사실 문제뿐 아니라 가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사실 문제 해결에 국한된 건데 이게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누가 비판을 하겠지만, 반성학 탐구 모형은 비판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이고요. 반탐 모형의 생각일 뿐이고, 개별 사회과학 모형은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개별 사회과학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은 뭘까요? 가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가치 문제는 학습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상준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당시 신사회과 운동 시기가 바로 사회과학 모형을 강조하던 건데, 그 신사회과 운동 시기에 펜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신사회과 운동을 주창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태도는 교수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 태도는 학습시키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가치 태도는 누가 해결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학교 교육으로 충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 문제 안에 있는 가치 판단 문제는 누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학생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가치 문제를, 가치 판단을 해결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윤석열은 좋은 대통령인가 나쁜 대통령인가, 이거는 가치 판단 문제잖아요. 그거는 뭐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지식의 구조에 뭐가 있어요? 개념,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개념이 박혀있는 새끼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새끼들은 그러니까 또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강의평을 했는데 자꾸 욕을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욕을 자꾸 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 원래 성정이 그런가 봐요.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못 견디시겠으면 환불을 요청하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 보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제가 욕을 한다, 기분 나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뒤끝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한테 나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금연 중이라 그런가 뭐 온갖 생각을 다 해봤는데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 지식이라는 게 지식의 구조죠. 뭐가 있어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만 박혀도 가치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이 박힌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이 뭐로 이어질 수 있다?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치 판단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 학교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치 태도는 교수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이걸로 충분해. 이게 이제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입니다. 근데 반성과 탐구 모형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안에서도 직접 뭘 다뤄야 된다? 가치 판단 문제까지 다뤄야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고 사회과학 모형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의 답이 바로 요거죠. 개별 사회과학의 지식과 탐구 방법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요게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대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 뭐냐 그거 써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 자체가 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고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인데 그런데 반성과 탐구 모형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비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가치 판단 문제를 배제한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2번이 2005년 임용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거기 사회과에서는 제반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구조와 지식의 구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밑줄 그어드렸습니다.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탐구 방법이죠. 그죠? 탐구 방법이에요. 탐구를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지식의 구조가 결국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과 탐구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표현만 약간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식의 구조가 바로 지식의 위계서열적인 지식들을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뭘 가르쳐야 된다? 탐구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전형적인 사회과학 모형이 되겠고 또 사회과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객관적 증거라는 게 바로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과학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결론을 뭐 하는 거예요? 도출하는 거죠. 그 과학적 절차가 바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과학 모형이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쓰시오 그랬어요. 쓰시오 그러면 뭐 서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요즘은 뭐 가로를 쳐가지고 가로를 채우게 하든지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냥 단답형으로 쓰면 뭐예요? 그냥 탐구학습이죠. 탐구학습 이렇게 되는 거고 탐구학습 또는 뭐 발견학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발견학습이 곧 탐구학습이 대표적인 발견학습입니다. 혹은 이걸 이제 서술하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뭐 하고자 한다?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 누가 쓰는 사회과학자들이 활용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똑같이 해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탐구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식을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과학 모형이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문구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서술하라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 3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교사가 행한 수업 상황이다. 자, 이 교사의 수업은 사익과 본질에 대한 전통 5가지 중 어느 모형에 속하며 이 모형에서 강조하는 사익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쓰고 이 모형의 문제점을 쓰시오. 자, 5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넬슨과 마이클리스, 과거 기출에 보면 넬슨과 마이클리스의 5가지 모형이라 그랬고, 최근에 그 개정된 그 목용한 책은 뭐 2판 때부터 그랬습니다. 마토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토렐라나 넬슨과 마이클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모형은. 5가지 모형은 기본 3모형에다가 사회 비판 모형하고 개인 발달 모형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위에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과서 저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성차별 태도 점수가 다르다. 이 첫 번째 문장만 보고 바로 사회 비판 모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 저자들이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히 교과서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전통적인 전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상황도 보니까 교사는 사회 교과서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찾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교과서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 교과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곧 사회 비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 비판 모형은 항상 뭐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의 전통, 현재의 관행,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양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사회 비판 모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사회 비판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보면 뭐 성차별 관행을 살펴본 후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이것도 사회 비판 모형의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사회 비판 모형은 주로 차별 불평등을 보통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정의를 추구하는 게 또 사회 비판 모형의 특징이니까. 자, 이 모형의 문제점을 쓰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뭐 이번 시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비판 모형의 문제점을 쓰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고요. 이게 지금 언제 문제예요? 2006년 임용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사회 비판 모형의 문제점을 쓰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최근 주관식으로 바뀐 다음에 안 나왔다. 자, 문제점으로 우리의 목용한 책에서 두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전통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 또 하나는 사회과학 모형에서의 비판. 그럼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의 비판은 왜 없냐? 비슷하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하고 사회 비판 모형은 둘 다 주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 비판을 하면 얘는 전통을 자꾸 비판적으로 검토하니까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전통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전통 유지가 힘들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가 있다. 사회과학적인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
사회과학적인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은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 비판인데, 사회과학 모형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잖아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 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게. 그러니까 먼저 사실에서 개념이 도출되고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설정해서 일반화가 마련되고, 또 일반화들이 엮여가지고 뭐가 마련된다? 이론이 마련된다. 이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그냥 난데없이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론은 뭐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화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일반화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개념은 뭐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특정 사실들을 묶어가지고 개념이 나온 것이다. 이게 바로 체계적인 거예요. 체계적인 거고, 지식의 기초를 가르친다는 게 이론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이게 하위 개념, 하위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지식의 기초가 탄탄해지는 거죠. 근데 사회비판 모형은 그게 아니고, 어떤 불평등이나 부정의가 있으면 이걸 까기 위해서 갑자기 이 이론을 가져온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성차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맞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페미니즘이 전형적인 이런 사회비판 모형에 입각한 학문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항상 성차별을 비판하는 건데, 성차별을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치학에서도 가져오고, 사회학에서도 가져오고, 문화인류학에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마르크스도 찔끔 배우고, 하버마스도 찔끔 배우고, 베버도 찔끔 배우고, 다 찔끔찔끔 배워요. 문제는 다 찔끔찔끔 배운다는 거예요. 뒤늦게임도 제대로 모르고, 마르크스 제대로 모르고, 마르크스는 알아요. 뭐 어떤 거, 뭐와 관련해서는. 성차별과 관련한 마르크스만 알 뿐이지, 마르크스 이론의 기초를 모른다고요. 차근차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딱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이론을 가져와서 이론을 하나의 그냥 도구로 활용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론에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체계적인 교육이거든요. 난데없이 필요한 이론을 그냥 가져와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학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은 꼭 기억을 해둘 것. 뭐 출제 1순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뒤로 가서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문제, 가에 나타난 최 교사의 수업이 세 가지 전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써라 그랬는데, 이 수업이 시민성 전달 모형에 해당된다는 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는 되게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는, 이 시민성 전달 모형에 입각한 수업 풍경이 지금 어때요? 교사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품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줄에 하품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럼 시민성 전달 모형의 한계점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쉽게 한계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목용한 책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성어 탐구모형은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에서 학습 주제가 도출이 되고, 내가 스스로 이게 뭘까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탐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시민성 전달 모형은 가르쳐야 될 걸 누가 선정한다? 교사가 선정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품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인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 거기 밑줄 보세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 특히 무슨 교육에 초점을 둔다? 가치, 태도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본 가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이 다시 나와 있죠. 뭐 생명 존중, 인간 존중 이런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 번째 줄에 학생들은 주의를 집중하고 곧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태도로 일관하고 있나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에 사회를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 밑줄 그어두시고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기본 가치 혹은 뭐 전통적인 가치, 기본 가치. 거기 또 4번에도 기본적인 정보와 가치, 또 기본적인 가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2번에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본다. 그럼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과학 모형이 되겠죠, 당연히. 3번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답을 더 잘 내놓을 수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학생. 그러니까 가치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반성적 탐구 모형이죠.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강조하는 가치 교육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의 입장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택을 해서 그걸 토대로 뭘 해결해야 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거기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하고 사회적 문제는 서로 연동이 돼 있다. 서로 동전의 양면이다. 또 이게 또 주위에 아주 특색 있는 생각이죠. 또 5번에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 애쓰고 신념을 탐색한다. 이 신념을 탐색하는 게 가치를 탐색하는 거죠. 사실 신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탐색해야 된다. 역시 반성과 탐구 모형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뭐 반성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거기 앞에 자신의 신념을 탐색한다는 요 문구만 가지고도 그냥 반성적 탐구 모형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될 수 없죠.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합의된 신념이 중요한 거니까 사회과학 모형은 될 수 없죠. 신념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은 일단 배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자신의 신념을 탐색한다는 표현만 가지고도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시민성 전달 모형이고 관련된 주장은 1번, 4번이 되겠고요. 4-1번은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고 3번, 5번이 답이 된다. 근데 3번, 5번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뭐라고요? 가치라고요. 가치. 가치 교육을 강조하고 가치 문제는 누가 스스로 가치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명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의 강조점이라는 거. 5번 문제 보겠습니다. A 교사의 관점과 동일한 입장에 서술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A 교사가 동의한 것이 학생들의 논리적인 능력은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 향상될 수가 있다. 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심사숙고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심사숙고하면 어떤 고차사고력이 향상된다? 의사결정력이 향상되겠죠. 의사결정력 함양에 초점을 두는 게 뭐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다.
또 그 세 번째 문항이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학생은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세 번째 문항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반성과 탐구 모형이 되겠고, 두 번째 문항은 인간에 의해 고안될 것 가운데 최고의 체제로서 우리 사회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을 가져. 우리 사회 체제가 최고의 체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성과 탐구 모형은 동의하지 않는 게 되겠고요. 자, 답은 1번은 거기 학생들은 사회교사에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배워야 된다.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기본적 가치를 강조하는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죠. 또 니은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신념, 태도, 가치에 내재한 논리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대.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습니다. 디귿 전통을 존중하다는 한다는 표현만 가지고도 역시 시민성 전달 모형.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고, 니을 답이고요.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본 학생들은 좀 더 독립적으로 사고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자, 문제들을 누가 선택한다고요?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이거만 봐도 벌써 탐구해야 될 문제들은 누가 선택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다. 자신들이 흥미나 관심을 가진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과 탐구 모형이 되겠고, 미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르칠 때는 특정한 가치나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에 대한 반성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이잖아요. 애국심을 가르칠 때도 애국심이 중요해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주입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학생들의 뭘 봐야 된다? 욕구나 흥미를 봐야 된다. 요즘 학생들은 애국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애국심을 조롱합니다. 애국심을 조롱해서 이제 뭐라고 불러요? 국뽕이다. 이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애국심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흥미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애국심을 학습 주제로 삼아야 된다. 그럼 애국심을 무조건 강조할 게 아니라 이제 애국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애국심을 토론 대상으로 삼아야죠. 애국심은 과연 필요한가? 니들이 얘기하는 거대로 애국심은 국뽕에 불과한 거니까 애국심 따위는 필요 없는 거냐? 아니면 애국심이라는 게 사회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요구되는 거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뭘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의심과 불확실성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탄 모형에 입각한 교사라면 아이들이 애국심을 조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국심은 단순한 조롱거리가 아니야. 애국심은 중요해. 라는 다른 입장을 던져줘야죠. 그래야만 아이들이 뭘 가지게 된다? 의심과 불확실을 가지게 되고 이제 애국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 이렇게 되고서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다? 교사가 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어쨌든 애국심을 다룰 때조차도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면서 다뤄야 된다, 다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미음이 반성과 탐구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토론은 뭐가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5-1번 A 교사의 관점에 해당하는 전통이 다른 전통에 비해 갖는 한계 혹은 문제점을 두 가지만 서술을 하시오. 반성의 탐구 모형의 한계점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지나치게 어떻다? 추상적이다. 모형 자체가 추상적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나서
뭐가 뭐를 겪을 수 있다?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모형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목용한 책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원전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적 탐구 모형은 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주의가 워낙 어려운 철학자예요, 사실은. 쉬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의 사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적 사고가 무엇이냐만 가지고도 논문 검색을 해보면 한 10대 개가 됩니다. 반성적 사고가 뭐냐? 반성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와 비슷한 거냐 아니냐? 우리 목용한 책에는 반성적 사고가 과학적 사고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하고 다르게 무슨 문제도 다룰 수가 있다? 정의적 문제도 다룰 수가 있다. 그것도 제가 뒤에다 문제를 붙여놨습니다만,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목용한 책은 그 어떤 논문의 어떤 문구를 그냥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논문으로 좀 읽어보고 아주 쉽게 요약을 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읽다가 머리가 터졌어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도저히 요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질성적 사고? 그 논문에 나오는 단어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질성적 사고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사고와 질성적 사고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과학적 사고하고는 다른 거다. 그럼 질성적 사고가 뭐냐? 약간 예술적인 사고도 연관이 있고, 근데 직관적인 사고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는데, 언어화되기 이전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사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도 다룰 수가 있다. 가치 판단 문제, 정의적 문제도 다룰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5-1번에서 첫 번째 한계점으로 기억할 거는 지나치게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게 이제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혼란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능력을 요구해서 교사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능력이 뭘까요? 반성과 탐구 모형의 전형적인 수업은 무슨 수업이에요? 토론식 수업입니다. 토론식 수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반성과 탐구 모형에 입각해서 수업을 한번 1시간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난장판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교사가 원했던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막 장난스럽게 아무 얘기나 아무 말 대잔치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것이고, 그걸 방향을 잡아가지고 진짜 아이들에게 지적인 호기심을 안겨주면서 아주 원활한 토론으로 가려 그러면 교사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거고, 그것들이 교사들에게 크게 뭐로 다가올 수 있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자,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2번 A교사의 관점에 해당하는 전통의 입장에서 지식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밑줄 친 기억을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거기 그 5번 문제에다가 제가 임의로 밑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거기 밑줄 친 동그라미 기억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다가 제가 밑줄을 걷는데, 요 문구를 넣어가지고 지식교육이 필히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봐라. 다분히 이제 목용한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문구를 겨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무슨 판단이 필요하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그 가치 판단의 일부로서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래서 지식교육이 중요하다. 지식은 사실은 무슨 판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판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사실 판단 필요하고 요거 해결하려면 가치 판단 필요하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딱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주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어떻게 돼 있다?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뒤섞여 있다. 사실 문제 따로 있고 가치 문제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문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맨날 드는 사례가 뭐예요? 흡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려면 흡연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판단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흡연은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니? 그럼 100이면 100 뭐라 그래요? 흡연은 건강을 해치니까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는 건 무슨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이고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뭘 도와주는 요소예요? 사실 판단은 도와주는 요소인데 그래서 담배 피면 암에 걸린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담배 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뭐가 생겨난다? 가치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실 판단이 필요하고 사실 판단 해결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 거다? 지식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가치 판단 과정의 일부로서 뭐가 요구된다?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흡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 과정에서 흡연이 우리 몸을 해친다는 뭐가 필요한 거다?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지식이 뭘 도와주니까? 가치 판단을 도와주니까.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지식은 그러한 가치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편하게 서술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목용한 책의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만 목용한 책의 문구가 완전히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의역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함부로 의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의고사 답안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의역을 해가지고 답안을 쓰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다? 그러니까 목용한 책 표현 그대로 써.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해했다고 자신하면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역에 자신이 없으면 목용한 책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결정 과정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가치 판단의 과정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식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는 게 세 전통이 다 다르다 그랬죠. 세 전통이 다 다르다. 시민성 전달 모형은 지식 교육이 왜 중요하다?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 체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 역사나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가능해지니까 결국은 애국심 향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이순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애국심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고 사회과학 모형은 지식이 중요하죠. 지식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의 구조, 학문의 구조의 일부로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문의 구조의 일부가 지식의 구조고 지식의 구조가 바로 지식의 체계니까 학문의 구조의 부분으로서 지식이 강조되는 게 사회과학 모형이다. 근데 반성과 탐구 모형은 지식이 왜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가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